지구가 생긴 이래 45억 년의 역사를 갖는 동안 인류는 고작 300만 년을 살아왔습니다. 더욱이 기록이란 것이 생기기 시작한 인류 문명사는 만 년도 채 되지 않았고 현대와 같이 편안한 환경에서 인류가 살기 시작한 것은 1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과 같은 삶을 누린 기간이 기나긴 지구 역사에 비해 너무 초라하게 작다는 것이죠. 물론 인류의 발자취가 짧은 만큼 사람들의 노력과 발전을 위한 갈망은 대단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러한 과학의 발전은 인류의 결정체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20세기는 가장 위대한 발전의 시대였어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있었던 발전보다 더 많은 발전이 있었거든요. 이 시기부터 라이트 형제로 인해 인간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고 불과 몇십 년 만에 하늘을 넘어 우주까지 도달이 가능해졌고요. 양자역학의 발견으로 원자를 쪼갤 수 있었으며 이는 핵무기와 원자력 발전에 이용되었죠. 또 전자공학이 발달하여 무선 통신이 가능해졌으며 전자기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유전 정보가 담긴 DNA도 발견하여 의학적으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게 하였고요. 네, 이렇게나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언급을 안 하면 섭섭할 만한 발견이 하나 더 있죠. 튼튼하면서 가벼운 말도 안 되는 소재. 거기에 더해 나무처럼 썩지 않으며 휘어지기도 하고 투명하기도 하며 가공 방법에 따라 자연에서 얻은 어떤 물질보다 범용적인 물질,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이 플라스틱은 석유를 통해 만들어졌고 이름만 들어도 어려워 보이는 고분자 화학의 탄생과 함께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분야의 발견으로 인해 인류는 자연에 없는 물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그럼 최초의 플라스틱 이야기 19세기 유럽으로 출발해 볼게요. 가시죠. 인류는 오랜 기간 자연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초기에는 나무와 돌을 이용해 도구를 만들었고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었죠. 그 후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거치며 금속을 사용했고 유리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식물의 섬유를 이용해 옷을 지어 입기도 했어요. 물론 지금이야 다 아는 물질들이지만 이런 물질 하나하나의 발견과 개발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소재들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좋은 소재와 무기를 이용한 국가들이 전쟁에서까지 우위를 점했으니까요.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물질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물질을 갈구했는데요. 인간들의 이러한 열망은 특히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커졌죠. 그렇게 19세기에는 새로운 물질들이 하나둘 개발되었어요. 대표적으로 고무, 코르크, 톱밥이 이때 탄생했죠. 이 중에서도 고무는 어떤 가공법의 발견에 의해서 인기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고무는 나무의 수액을 원료로 만들게 되는데요. 이전에 사용하던, 즉 가공 전의 고무는 열과 빛에 굉장히 민감한 소재였다고 해요. 온도가 약간만 올라가도 끈적이고 조금만 추워도 딱딱해져 버리는 활용처가 애매한 원료였죠. 기껏해야 접착제로 사용되었으니까요. 그러다 찰스 굿이어에 의해 고무나무 수액에 유황기체를 첨가해 가공하면 고무가 딱딱해지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아는 고무의 물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알려진 것이죠. 그렇게 굉장히 탄탄하며 내구성이 좋고 나무보다 가볍고 물을 머금지 않으며 불에 타지도 않고 가벼운 소재로 고무는 재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고무는 장화, 타이어, 신발 밑창 등 범용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관련 사업들은 대박이 났다고. 한편 1869년에 미국 뉴욕에서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최초의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개발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이라는 놈을 왜 만들었느냐? 굉장히 의외로 플라스틱의 이야기는 당구공에서 출발합니다. 과거의 당구는 유럽의 귀족들만이 즐길 수 있는 놀이였는데요. 이 무렵의 당구는 미국과 유럽의 상류층을 비롯해 서서히 서민들에게도 인기 있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이는 당연하게도 당구공의 수요가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죠. 하지만 이때까지 당구공은 코끼리의 상아를 원료로 제작되고 있어서 재료를 구하기 힘들었어요. 무분별한 밀렵으로 코끼리는 점점 씨가 말라 멸종 위기까지 몰렸죠. 따라서 당구공 업체들은 신물질 개발이 절실해졌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새로운 당구공 소재를 개발하는 사람에게 1만 달러를 주겠다는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기에 이릅니다. 이 개발에 참여한 이가 최초의 플라스틱을 만든 존 웨슬리 하이어트고요. 그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니트로셀룰로스와 나무에서 얻은 장내를 섞어 셀룰로이드라는 신소재 개발에 성공했어요.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부르는 소재의 등장이었죠. 이 물질은 나무처럼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녹이 슬지도 않았습니다. 또 상아처럼 금이 가거나 변색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이어트는 당구공 업체로부터 1만 달러의 상금을 받지는 못했어요. 탄성이 부족하여 기존 당구공을 완벽히 대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거기에 더해 결정적으로 하이어트가 만든 당구공은 서로 부딪히면 화약 터지는 소리와 스파크가 일었고 틈만 나면 당구공으로 화재가 일어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당구공의 원료인 니트로셀룰로스는 화약을 구성하는 성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셀룰로이드는 최초의 플라스틱 합성에 의의가 있었으며 가볍고 가공이 쉬워 많은 분야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물질들을 대체
대체했어요. 특히 거북이 등껍질을 대체할 소재로 각광을 받았는데요. 셀룰로이드의 개발로 당시 서민들이 사용하기에 비쌌던 빗, 안경테, 머리핀, 단추가 달린 옷 등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죠. 그 후로 50년이 지나서야 천연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최초의 인공 플라스틱이 탄생하게 됩니다. 페놀과 포름알데하이드를 합성하여 만든 베이클라이트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베이클라이트를 만든 리오 베이클랜드가 당구공 상금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참 과거에는 플라스틱 소재 하나 개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걸 느낄 수 있죠. 물론 플라스틱들이 이렇게 하나둘 만들어졌지만 당시 학자들은 이 물질이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몰랐다고 해요. 그 후로 20년이 지나서야 플라스틱, 즉 고분자에 관한 이론을 최초로 남긴 인물이 등장합니다. 독일의 슈타우딩거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이전에 많은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다 보면 불용성 수지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희한하게 어떤 용매에도 잘 녹지 않고 비커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죠. 이 수지들을 제거하기 위해 가열을 했으나 녹지 않았고 오히려 타버려서 많은 실험기구들이 오염됐고 유리기구가 파손됐어요. 그래서 이 현상은 작은 분자 간의 물리적인 결합이 강해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 콜로이드 때문이라 믿어져 왔죠. 슈타우딩거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거대 분자에 관한 이론을 발표했죠. 작은 분자들이 물리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화학 결합을 한 초거대 분자가 존재한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일정한 구조가 반복되는 형태로 연결되어 100만 개 이상의 분자가 하나의 분자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이에요. 이 이론이 맞다면 그동안의 화학이 정의하고 있던 개념들을 수정해야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콜로이드 형태로 존재하는 오래된 개념을 박살내야 했죠. 여파가 여파이다 보니 당시 어떤 학자들도 그의 거대 분자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료이자 1927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빌란트조차 빈정거릴 정도였으니까요. 정제를 더 정확하게 해보게 친구요. 쪼개다 보면 틀림없이 작은 분자들이 모여 있을 게야 라고요. 하지만 슈타우딩거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폴리스타이렌의 점도 실험으로 이를 완벽히 증명해내죠. 이 실험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임의의 용매 100g에 가루 형태의 폴리스타이렌 10g을 녹인 컵이 있다고 가정하죠. 기존 이론이 맞다면 용액이 끈적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점도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용매가 증발하지 않는 이상 동일해야 하는데요.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용액이 더 끈적이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이는 어떤 변화가 생겨 용액의 점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했죠. 결국 가루 분자들이 하나로 합쳐져 커다란 분자를 만들어냈고 분자 말단이 줄어든 만큼 점도가 높아졌다는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라면 부스러기 같은 조그만 분자들이 긴 면발로 연결되어 휘젓기 어려워졌다는 결론이었죠. 이후 스타우딩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한스폰 페치만은 에틸렌이 반복되는 폴리에틸렌을 합성하는 데 성공하였고 미국의 캐로더스는 나일론을 합성하는 데 성공하였죠. 캐로더스가 나일론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슈타우딩거의 이론에 영감을 얻었고 이를 적용시키다 보니 합성에 성공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 거대 분자 이론은 기술적으로 증명되었고 10년간의 논쟁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에 슈타우딩거는 고분자의 현대적인 개념을 도입한 첫 인물로 1953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죠. 결과적으로 슈타우딩거의 이론에 힘입어 고분자에 관한 연구는 탄력을 받았어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나일론은 스타킹이라는 듀폰사의 상품으로 일찌감치 상용화되었고요. 폴리에틸렌은 2차 대전 중 레이더 케이블의 절연 물질로 사용되다 훌라후프의 원료로 사용되었고 1960년대 스텐 구스타프 툴린이 비닐봉투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착안해 지금까지도 포장 용제로 사용되고 있죠. 1953년 개발된 폴리카보네이트도 안경 렌즈, 고글, DVD까지 투명한 소재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폴리우레탄, 스타이렌, 비닐 클로라이드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소재부터 시작해서 항공기, 우주선, 반도체 등 최첨단 소재까지 그야말로 고분자, 플라스틱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죠. 네, 이렇게 오늘은 플라스틱과 고분자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환경오염 문제에 직면하여 플라스틱에 관한 인식이 좋지는 않지만 이와는 반대되게 간단하고 가벼운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으로 운송비 절감과 연료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있다는 시선도 있다고 하네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앞으로는 좀 더 친환경적인 소재라고 인식이 바뀔 수 있게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런 과학 영역의 선구자들 덕에 지금과 같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과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118명의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